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2년 11월이었죠.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을 하면서 그 영향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인 대출업체가 도산을 하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감원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팍스에 대한 바이낸스의 인수설까지 이 업계, 생태계에 대한 지각 변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소의 패권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첫 번째 때는 왜 마운트 곡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거래소였다가 해킹 사태를 맞으면서 본의 아닌 이게 거래소 전체의 크립토 전체 윈터를 이제 불러왔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중국계 거래소 중심으로 이제 부상을 하다가 다시 그다음에 또 꺾이면서 이른바 이제 바이낸스 등 신흥 거래소 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FTX의 뭐 도전도 있었지만 반감기가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 나온 거래소 EDXM인가요? 예. 그게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세계 거래소 속의 판도에서 우리 국내 거래소들은 도대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립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 오늘 인포맥스D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KDA의 강성우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사건 사고로 진통을 겪기도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 오늘 강성우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부터 한번 짚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달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도 11월 말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2조 원. 예.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자그마치 60%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20억 달러에 해당되지만 이것 또한 전년도 대비 63%가 감소했다. 예. 네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을 했던 작년도 11월 한 해만 자그마치 18.8%.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외리죠.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전체적인 그 세계 경제 침체 하나.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이 위험자산 1호인 가상자산에 태풍처럼 영향을 미쳐서 크립토 윈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사실 한때는 이제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이제 잠식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립토 시장이 컸었는데 뭐 고점 찍었을 때는 사실 시총 규모가 3조 달러였으니까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으나 네. 지금은 좀 쪼그라들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상당히 줄어든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제 거래소 위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거래소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어떻게 좀 분류를 하고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가상자산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도에 예.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 특정 금융정보법, 예. 약칭 특검법이죠. 거기다가 가상자산의 개념과 거래소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럼 현재 그 가상자산은 그 특검법 정의 그 2조 3호에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라고 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바로 특검법에 의해서 지난 2021년도 9월 24일까지 그 모든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신고를 해서 현재 금융당국이 수리한 거래소가 모두 27개. 27개. 예, 그 중에서 은행 계좌를 받아가지고 원화거래까지 가능한 것이 뭐 업비트 비썸 등 5개. 예. 그리고 원화 계좌를 아직 받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한 82% 해당되는 이제 22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그 거래소인 경우는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의 신고 수리를 받은 제도권 내 거래소가 27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거래소는 몇 개쯤이나 됐습니까? 그 전에는 그 공식적으로 언론에서는 최초에는 우리가 언론에 보면 200개라고 해요. 200개. 예, 재작년도 정도에 그렇게다가 작년 초에 100개다. 그렇게다 작년도에 그 7월달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이 전국에 있는 그 은행들과를 통해서 실사를 해봤는데 한 79개. 그러면은 현재 200개에서 27개니까 한 10%만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90%는 사라졌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특검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과거는 이제 그 쇼핑몰과 같이 구청에다가 단순하게 신고만 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 한 100개나 79개였었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제도권에 진입해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것이 27개다. 그렇습니다. 한 5년 전쯤에는 이제 통신 판매업으로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쇼핑몰이죠, 그러니까. 열 수가 있었는데 특검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준을 통과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기준을 통과한 거래소가 현재 20개 후반대 이렇게 지금 27개. 예, 생존해 있군요. 그럼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규모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예,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가 이제 그 거래소를 담당하는 주무 기관이죠. 네. 다행스럽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는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 우리나라 그 전체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작년도 그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상반기 거래소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거래액이 5조 3천억이다. 하지만 전년 대비 53%가 줄었다는 거고요. 네, 절반이 줄었군요. 예, 영업이익이 한 6,300억. 이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한 62%가 줄어요. 그리고 원화 예치금만 하더라도 한 5조 9천억, 6조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22%.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경기 침체 그리고 크립토 윈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27개 거래소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원화 거래소가 5개인데 그 중에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 83%.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측면은 국내 시장 1위인 업비트가 아침에도 점검을 해보니까 코인일스 그 통계 자료 보니까 세계 5위와 6위를 가고 있어서 그 한국 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은 좀 확보를 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비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독과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업비트인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물론 지금 뭐 수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만은 네. 예,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2030 세대의 취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많이 구사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카카오톡 연동을 하다 보니까
좀 편의성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이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5조 3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6,3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10%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의 그 성장률은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첫 번째가 변동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산업인 경우는 성장성을 딱 지목할 수가 있는데 가상자산은 워낙 곡선이 변동이 심해서 성장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2020년 불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론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은 제도권 진입을 넘어서 기존 금융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그 성장을 했었죠. 하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비제도권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따 다루겠지만은 발행자 거래소 대비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과 달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해가지고 예. 특정한 소수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다수가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다 보니까 성장성 문제는 아직은 좀 따지기가 어렵다. 즉 변동성이란 특성 때문에 이 변동성이나 성장성은 아주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각종 금융업체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수치적으로는 다 떨어졌는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히 거래소에 활성화된 이용자 수는 늘어났다. 이런 그런 수치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디지털 프렌들리 계층이 2030 계층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30 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산이 안정성이 없이 지금 자산을 쌓아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그건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서 저도 그 젊은 층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래도 적은 돈으로 코인은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아들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고 네. 대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요즘은 또 2030 계층을 넘어서 40, 50 세대도 많이 이쪽으로 시장이 위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에게 제가 꼭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은 그래도 우리가 다양한 재무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 객관적으로 획득을 해서 분석을 하고 미래 전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이 우리나라나 뭐 유럽연합이나 다 봤을 때 제도권에 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발행자와 거래소 대비 투자자들이 해당 토큰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서 미래 전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휩쓸리면은 그건 필패다.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혹독할 정도로 학습을 하고 즉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을 한 후에 투자를 하지 않은 한 예. 어렵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가 뭐 세르비아가 예, 가 있다 테라에.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전 세계에 자가마치 지난해 5월 달에 70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세르비아 가가지고 한 3,900억 인출을 했다. 현금을 인출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죄가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인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발행자 그리고 발행자와 연관되어 있는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만들기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주식인 경우는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락업이 규제를 받잖아요. 예. 하지만 코인은 저도 해보니까
요 소수계층, 발행자나 발행자와 연관된 초기 투자자들은 락업을 해제해놓고 일반 투자자만 락업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그 개발자나 초기 투자자들이 시세 조정, 펌핑을 통해서 가격을 일단 올려놓고 그다음 적정한 시기에 그 사람들은 그걸 매도하고 빠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어느 순간에 시세 조정을 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발행자가 해당 코인을 관리하지 않은 타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올라갔던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빨리 해소되려고 하면은 제도권에 진입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발행자의 뭐 양심도 있겠지만 보호 예수라든지 공시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정보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혼탁해지는 그런 당연합니다.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거래소가 아닌 이제 코인 마켓 거래소의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거 KDA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검법에 의해서 27개 거래소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원화거래소의 비중이 사실상 뭐 한 98%, 네. 99% 시장 지배율을 갖다 보니까 나머지 그 22개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그 자기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그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과의 업무 협의,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협의 창구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 지난해 4월 달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는 것이 하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정책 아젠다를 네. 발굴을 해서 네. 금융당국이나 여야 정치권, 특히 그 KDA가 주력했던 것은 지난 3구 대선 기간을 중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대선 아젠다가 무엇일까라는 정책 포럼을 한 10번 정도 개최를 해서 그것을 그 여야 정치권 선대위 정책본부죠.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회까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전달을 했는데, 네. 그 몇 가지 그 특이한 점이 보면은 지금 그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금융적 속성이 있으면서도 현장의 실물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관리 주무부처가 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전담부처를 신설을 해서 투자자 보호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그 디지털 금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가장 가상자산 관리부처로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전제한다면 금융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과학기술부가 적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책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시청자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부 하면 물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 주무부처가 과기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학기술 인력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부처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현장 금융을 다루는 우체국 금융을 다루는 것이 과기부더라고요. 비록 금융 정책은 다루지 않지만 우체국 금융을 통해서 현장 금융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을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과기부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네. 했습니다. 다만 의견 제시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그 궁금한 게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에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그 회원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현재 그 22개가 코인마켓 거래소인데요. 네네네. 그 중에서 현재 그 14개를 회원사로 들어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비록 회원사가 아닌 것도 평상시 정책적 소통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디지털 자산 법안 제정을 위한 네네. 그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서 의견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우리 14개 회원사에게만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까지도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수합을 해가지고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하는 것과 같이, 왜냐하면은 코인마켓 거래소가 갖고 있는 현안은 우리 KD의 회원사나 비회원사나 똑같은 네네.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회원사. 회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공직자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이제 그 퍼블릭한 측면, 공공적 측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행사를 할 때 그 거래소별로 분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KD에서는 정책적인 제안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기에는 거래소 협의체 하면은 닥사, 이제 5대 원화 거래소가 모인 이 협의체 닥사가 더 이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닥사가 좀 더 빨리 만들어졌습니까? 이제 KDA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KDA가 지지난해 4월 달에 출범은 했지만 네. 그때 당시는 이게 그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단체는 아직까지 예. 정부 당국이 공공법인 설립 분야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해주질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비인가 단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닥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측과 연결된 가승인된 단체가 없었다. 네네. 그러면은 닥사는 그건 어떤 단체냐 이거죠. 예. 예, 작년도 5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70조 원의 피해자를 유발한 그 루나테라가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때 당시에 여당인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 5월 달, 6월 달 신속하게 그 대책 회의를 가져요. 네.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거래소. 그럼 이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금융 당국인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네. 아직 특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뭘까? 그럼 이제 루나테라인 경우는 대부분 그 원화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상장이 되어 있어서 가만히 점검을 하다 보니까 5개 거래소 중에서 4개 거래소가 그 루나테라 상장을 했는데 네. 거래소가 전부 다 각사가 갖고 있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예. 투자유의 중목 지정이라든지 뭐 상장 폐지라든지 출금 지원 등에 대해서 각자 따로 추출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이 혼란스럽다. 네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융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 당장 조치할 수 없으니 우선 원화 거래소끼리 운하 사태와 같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봤을 때 공동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작년도 그 6월 13일 날 국민의힘 그 디지털 자산 특위 루나테라 대책회의에서 합의를 봅니다. 예.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권 거래소가 그러면 5개 원화거래소 공동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투자의 종목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를 하거나 출금 지원 등등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예. 같이 행동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그 6월 달에 그 닥사 거래소가 공동 대응 차원에서 탄생을 했고 닥사 입장에서는 작년도 그 10월 달부터 각사가 갖고 있는 자체 규정 플러스 닥사에서
만드는 공동 대응 기준을 얹어가지고 예.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현재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그 닥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작년도 10월 달부터 그 5개 거래소가 합의를 본 공동 기준이죠. 예. 그것이 그 외부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인 경우는 작년도 7월 14일 날 공개적으로 그 정책 포럼을 갖고 8개장 그 48개조에 해당되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현재 발표를 해 있고 예. 작년도 그 8월 11일 날 그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 대책회의에서도 보고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한 상태에 있다. 다만 지금 닥사에다 요청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닥사 5개 원화거래소가 시장 지배율이 한 98% 되기 때문에 예.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닥사하고 코인마켓이 간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닥사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닥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기준을 보고 작년도 7월 14일 날 공개되어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이 공개가 되어 있고 지금 닥사에서만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면 강도, 예를 들면은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기 공시, 수시 공시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이 공시가 안 됐다는데 소명을 해라. 네. 조회 공시죠. 예, 소명을 받고 당신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우리 그 거래소 홈페이지는 어떻게 공시를 할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을 그 각사 거래소들이 또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후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개장 48개 조문을 가지고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화 마켓 거래소,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이 거래소의 모임인 닥사와 그리고 코인 마켓 거래소의 모임인 KDA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협의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화 마켓을 갖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KDA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예. 원화마켓은 그 은행 그 특검법에 보면은 네. 거래소 신고 기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보보관리 체계 ISMS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 하고 그리고 예.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았니 못 받았니. 네.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으면은 그 고객들이 원화를 입금시키고 출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받아서 내가 직접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는 것이 원화거래소고 그것이 현재 5개죠. 그리고 5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 이미 특검법 시행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쇼핑몰 상태에 있을 때 받았던 것을 그냥 그 이월시킨 거고요. 특검법이 시행된 후에는 현재 보면은 고팍스가 추가로 받는 거죠. 네. 예, 그럼 나머지 22개는 현재 그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그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면은 참 답답하다. 어떤 부분이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어떤 차선에 가서 이렇게 서라 예. 네. 규정을 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럼 정해져 있는 기준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법이 규정됐습니다 하고 홍보, 그걸 계도라고 하죠. 네. 예. 그때 당시에는 처벌을 하지 않죠. 예.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교통경찰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출신의 행정가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법령의 담당 기관 주무부처가 결정이 되면 예. 그 해당 법령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특검법에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는 원화거래소가 되고 싶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받아와라. 그 규정은 했는데 그 규정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하는데 간단하다. 왜? 정부가 어느 은행에서 만약에 실명계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특검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심사해야 될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인 사항을 은행에 통보를 해주고 예. 나머지 사업성 평가 같은 것들은 은행이 알아서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주장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기자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력을 몇 이라고 봅니까? G10 10이라고 보잖아요. 네네. 전 세계 한 30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전 정부부터 그 마케팅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력은 외국에 가보니까 한 10이야. 그럼 12국가가 가장 지향해야 될 부분은 행정의 투명성입니다. 네. 그럼 이제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도 그 정부가 은행 보고 은행 실명 계좌를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정부가 원하는 포인트 요구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라.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해당 은행별로는 심사 기준을 만들고 예. 그것을 공개를 해서 공개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OX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브로커들이 거래소에 접근을 해요. 네네. 코인마켓 거래소. 내가 어느 은행에 이런 인맥이 있다. 그러면 뚫어주겠다. 뚫어줄 테니까 좀 선수를 얼마 달라.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세상은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반드시 음습한 지하 경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은행 실명 계좌인 경우에는 그 하루속히 정부 당국이 어떤 그 은행과 협의를 해서 공개된 기준과 절차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것을 정부 말씀드립니다. 당국 입장에서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 왜 그러면 은행 측에서 그래서 정부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좀 달라. 우리가 이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달라라고 했더니 정부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정부가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뭔가 기준을 줬을 때 만약에 그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쳐서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마치 정부가 공인한 거래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라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고팍스가 받은 것도 그래서 이제 전북 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근데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인 경우는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맞지 않다. 네. 왜냐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모든 행정이 그런 형태로 된다면요. 국민들이 보면은 요즘 인터넷 시대고 저도 공부를 했잖아요. 과거와 다릅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찾아올 때는 본인들이 이미 학습을 하고 페이퍼를 만들고 와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규정 설명, 경고 설명하면 그건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대책. 그만 물어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이 디지털 강국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윤정부도 그래서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서 국민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G10 국가로서 성장 가능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모든 정부 부처가 혹시 두려워서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언더그라운드에 그 불투명한 경제가 생기면서 브로커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저개발 국가 우리도 과거에 한 옛날에 그 겪었었잖아요. 누구를 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 그럼 G10 국가가 G5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인터넷 강국과 연결된 정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급선무다. 그렇습니다. 예,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명쾌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력 10위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행
현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사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보통 뭐 중국계라고 하지만 알 수는 없고요.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원화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 바이낸스 하면은 이제 거래량 기준 예. 세계 1위죠. 특히 그 지난해 11월 달에 그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을 하면서 그 바이낸스의 고객 쏠림이 있으면서 바이낸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거래소가 한국의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양측 간에 실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그 고팍스 입장에서는 보면 원화 거래소이긴 하지만 시장 점유 비율이 0.1%다. 그리고 크립토 윈터를 맞아서 재무적 좀 그 유동성 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 그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고팍스가 그 미국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의 상품인 고파이를 현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네시스가 사실상 뭐 직원의 30%를 해고하는 등 파산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고파이 고객들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네, 정지되어 있죠. 예, 정지되어 있는 그래서 잘못하면은 고팍스가 심각한 문제 직면을 상황에 됐기 때문에 양측 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41.2% 인수를 해 실사를 마치고 고팍스 측도 보면은 주주들 간의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일 날 공지를 해서 마지막 최종 조율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21년에 공개된 그 고팍스 그러니까 고팍스의 운영사가 스트리미거든요. 예. 스트리미의 그 주주 구성을 보면 63%가 창업자들 지분인데 그 네. 가운데 41.2% 정도가 이준행 대표의 지분입니다. 네. 그 지분을 바이낸스가 사는 식으로 이제 좀 인수 논의가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 이 고파이 관련돼서 지금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묶였냐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은데요. 뭐 대충 한 300억 혹은 많게는 한 500억까지 이제 보는 것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때 고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팍스가 한 일은 제네시스의 상품을 중개를 한 겁니다. 해외 그래서 상품을. 해외 상품을 중개한 거기 때문에 중개 업체가 사실 이 고파이 상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보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고팍스가 이 고파이 상품을 내놓을 때 이제 자신들의 이제 크레딧을 걸고 했던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준행 대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고파이 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왔어요.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외부 유동성을 이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바이낸스의 피인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해외 증권사의 상품을 우리나라 증권사가 이제 대행으로 판매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고팍스를 왜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걸 좀 취할 예. 수 있을까요? 바이낸스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거 특검법 시행되기 전인 그 2020년도에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을 해서 한국에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1년도에 그 특검법에 의해서 거래소가 신고를 금융당국이 해야 되는데 네. ISMS라든지 이런 관련 조건을 준비하는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 1차 철수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도 8월 달에 부산시와 부산거래소에 대한 그 공동협력 MOU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한국 시장에 그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일까? 네, 굳이. 그런 거죠. 예. 첫 번째 부분이 이거 한국의 시장성입니다. 한국의 전 세계 시장 규모로 봤을 때 3위. 그러면서 뭐 2030 요즘 4050까지 가상자산에 그 관련된 인구가 늘면서 예. 성장성이 높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FTX가 파산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인구 40만도 안 되는 바하마에 예.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 바하마 같은 곳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단순하게 세금의 특혜를 주는 그 조세 회피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바하마 인구가 40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거기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뭐 금융당국을 만들고 그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법을 만들어서 거래소라든지 회사를 예.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하마 같은 곳은 조세 회피처 플러스 규제 회피처입니다. 그럼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그 바이낸스가 인구 10만도 안 되는 규제 회피처인 케이만 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즉 말씀드리면 그 바이낸스 본사는 비제도권 아니야? 특히 FTX가 나오면서 야 FTX도 그 규제 회피처인 바하마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혹시나 바이낸스는 더더욱 인구 10만도 안 되는 케이만 규제 회피처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민국이 지금 원화 거래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신고 수령 거래소밖에 안 될 정도로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강도 규제 국가입니다. 네네. 따라서 고팍스를 인수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고강도 규제 국가인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규제권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 브랜드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경제 침체에 따른 크립토 빈텍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저가로 대상 고팍스를 인수할 수 있는 적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은 참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판단에 헷갈릴 텐데 미국 월가에서 거래소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의 가상자산 최대 고강도 규제 국가였었던 중국이 아예 국가가 거래소를 만들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규제 회피처인 바하마의 본사를 둔 바이낸스에 거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 월가가 설립한 거래소나 중국 국가가 보증하는 거래소에 거래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고객 쟁탈전을 앞둔 상황에서 신뢰도 문제가 나오겠군요. 신뢰도를 통해서 빠르게 전 세계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 한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보는데 상당히 네. 바이낸스가 영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부연 말씀드리면 그 월가 거래소라고 하는 곳들은요 기관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래를 할 수 없는 곳이고요. 중국에서 만든다는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NFT에만 한정된 거래소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급준비금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재정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진입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 법률가 변호사하고 예. 또 거래소 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가지고는 네. 현행 특급법상 정부 당국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할 게 있다. FTX 사태를 봤지만 세계 3위 거래소도 일주일 만에 파산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 고객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해당 거래소의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제도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이 재무 구조라든지 예. 모든 내용을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공시를 한단 말이죠. 네네. 하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도권 내에 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의 재무 구조를 누구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 기사를 보면
미국 증권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 바이낸스가 설립한 자회사죠. 바이낸스 US가 약 10억 달러, 예. 1조 한 2,600억 정도에 되는 보이저 디지털 자산 매입에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측과는 이미 실사를 해서 합의가 된 거죠. 네. 하지만 미국 증권위원회가 바이낸스 US에 좀 점검을 할 사항이 많다. 좀 문제가 있다. 소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낸스가 현재 보면은 이거 3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검찰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조사 또 심지어는 어떤 사례인 경우는 수사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사법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코인베이스처럼 미국의 제도권에 집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인구 10만도 안 되고 있는 케이반 군도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규제 회피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 결과 바이낸스 본사라든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FTX가 파산한 이유가 뭡니까? 자체 토큰 FTT를 발행을 했는데 네. 규제 회피처인 바마에 있다 보니까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고 그냥 경영진 소수 마음대로 써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바이낸스도 그 자체 토큰 그 BNB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바이낸스 역시도 이런 측면을 봤을 때에 고객이 많다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확정 소식이 나오면은 인포맥스 D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 KDA의 강성후 회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 D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